어떤 사람이 등에 불을 들고 들어와서 방에 등을 놓았다. 그녀는 만진산이 신고 있는 신발을 볼 수 있었다. 그 발은 방 안으로 들어오더니 천천히 의자 옆으로 갔다. 의자에서 가벼운 소리가 나는 것을 보아 만진산이 의자에 앉는 것 같았다. 곧이어 하인을 시켜 방문을 닫으라고 시키는 소리가 들렸다. 대사형 노곤이 방문 밖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사부님, 우리는 모두 모였습니다. 어르신의 분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진사는 말했다. 잘했다. 너는 먼저 들어오너라. 척방은 방문이 열리고 노곤의 발이 들어오며 방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다. 만진사는 말했다. 저기 우리 집 안으로 숨어 들어왔다. 너는 아느냐 모르느냐? 노곤은 말했다. 누구입니까? 저는 모릅니다. 만진사는 말했다. 이 사람은 거짓으로 떠돌이 약장수 흉내를 내고 오늘 우리 집에 왔었다. 척방은 내심 중얼거렸다. 설마 그 떠돌이 약장수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는 것인가? 그 약장수는 도대체 누구일까? 노고는 말했다. 제자는 오사제가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부님, 그는 누구입니까? 만진사는 말했다. 이 사람은 분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정체는 모르고 있다. 내일 아침 너는 성의 북쪽 일대를 샅샅이 살펴보거라. 그럼 먼저 나가 있어라. 조금 뒤 나는 내게 다른 일을 시킬 것이다. 노고는 대답을 하고 나갔다. 만진사는 즉시 네 번째 제자인 송균과 다섯 번째 제자 복원만 들어오라고 했다. 분부하는 말은 대체로 비슷했으며 송균에게는 성의 남쪽 일대를, 복원에게는 성의 동쪽 일대를 찾아보라는 것이다. 복원에게 분부를 하면서 만진사는 한마디를 덧붙였다. 오감으로 하여금 성의 서쪽을 찾아보라고 일렀다. 풍탄과 침성은 여기서 대기하도록 하라. 너의 만사형은 상처가 낫지 않았으니 나갈 수가 없다. 복원은 대답했다. 예, 만사형은 휴양을 취해야 하지요. 그도 나갔다. 척방은 그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오감이 듣고도 의심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임을 알았다. 만진산의 목소리가 들렸다. 오감은 들어오너라. 그 목소리는 노곤 등을 부를 때와 똑같았으며 더 엄격하지도 않았으며 그렇다고 특별히 더 온화하지도 않았다. 척방은 방문이 또 열리고 오감이 문지방을 넘어설 때 약간 멈칫하였으나 결국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오감의 발은 만진산이 앉아있는 쪽으로 다가가더니 멈추었다. 척방은 그의 옷자락이 미미하게 떨리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가 마음속으로 두려워하여 떨고 있음이 틀림없었다. 만진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기 우리 집 안으로 들어왔다. 너는 아느냐 모르느냐? 오감은 말했다. 저는 문 밖에서 그 떠돌이 의사가 적이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불러다 만사형의 병을 진찰하도록 했는데 그가 적인 줄은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부님께서는 용서해 주십시오. 만진산이 말했다. 이 사람은 분장을 했기 때문에 너도 알 수 없었을 것이다. 너를 탓할 생각은 없다. 내일 아침 너는 성의 서쪽 일대를 샅샅이 뒤져라. 그를 본다면 그의 동태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라. 오감은 말했다. 예. 갑자기 만진산의 발이 움직이더니 그는 몸을 일으켜 세웠다. 척방은 궁리하여 손을 내밀어 휘장한 귀퉁이를 들어올리고 밖을 내다보았다. 순간 그녀는 대경실색했고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다. 만진산의 두 손은 이미 오감의 목덜미를 힘껏 조르고 있었고 오감은 있는 힘을 다해서 손을 내밀어 만진산의 손을 비틀고 있었다. 오감의 두 눈은 잠시 후 금붕어처럼 툭 튀어나왔다. 만진산의 손등은 오감의 손톱에 핥히어 핏방울이 번져 나왔으며 허연 뼈가 드러나 있었다. 그러나 그는 오감의 목덜미를 꽉 조르고 있는 손을 풀지 않았다. 오감은 한마디의 신음소리도 내지 못하고 몸을 비틀거리다가 한참 후에야 손이 풀어지고 힘없이 축 늘어졌다. 척방은 그의 혓바닥이 나오고 무섭게 일그러진 표정을 보자 두려움이 엄습했다.
오감은 결국 미동도 하지 못하게 되었고 만진사는 손을 풀고 그를 의자 위에 내려놓고 탁자 위에 미리 준비해 놓았던 2장의 물에 적신 손뭉치를 가지고 그의 입과 코를 틀어막았다. 이렇게 되면 그가 설사 아직 죽지 않았다 해도 호흡을 할 수 없어서 영원히 정신을 차릴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척방은 심장의 박동이 빨라짐을 느꼈다. 시아버지는 자기의 가문을 형주에서 알아주는 명문가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인을 할 수가 없다고 했다. 오감의 아버지는 이 지역의 신사라고 하는데 절대로 이 일을 그냥 놔두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일이 커지게 되는 것이다. 바로 이때 만진산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내가 한 일을 빨리 불어라. 설마 내가 손을 써야 되겠느냐? 척방은 깜짝 놀랐다. 알고 보니 시아버지는 나를 보았구나. 그러나 마음속은 놀라고 당황하지 않았고 오히려 편안한 느낌마저 들었다. 그의 손에 죽는 것도 괜찮을 거야. 어차피 나는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 막 침대 밑에서 기어나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오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부님, 제가 무엇을 자백하라고 하십니까? 척방은 깜짝 놀랐다. 어떻게 오감이 말을 한단 말인가? 설마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기라도 했단 말인가? 그러나 분명히 그는 죽었다. 그의 몸은 의자에 쓰러져서 미동도 하지 않고 있었다. 침대 밑에서 바라보니 만진산의 입술이 움직이고 있었다. 척방은 더욱 놀랐다. 시아버님이 말을 하고 있고 오감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런데 어떻게 오감의 목소리가 나오지? 만진산의 목소리가 더욱 크게 들려왔다. 무엇을 자백하느냐고? 오감 내 놈은 담도 크구나. 내 놈은 안에서 밖의 사람들과 결탁을 하여 형주성에서 큰일을 벌이려고 하지 않았느냐? 사부님, 제자가 무슨 일을 벌이고 있습니까? 이번에야말로 척방은 분명하게 보았다. 틀림없이 만진산이 오감의 목소리를 흉내내고 있었다. 시아버님은 사람의 말소리를 흉내내는 재주가 있구나. 그런데 왜 나는 모르고 있었을까? 그가 이렇게 큰 소리로 오감의 목소리를 흉내내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그녀는 문득 한 가지 일이 생각났다. 그것은 희미할 뿐이었고 분명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내심 말할 수 없는 공포감을 느껴야 했다. 만진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 놈은 내가 모르는 줄 알고 있겠지? 내 놈은 그 떠돌이 약장수를 형주성에 데려왔다. 이는 사실 큰 도적놈이었다. 오감아, 너는 그자와 결탁하여 그곳에 숨어 들어가려고 했지. 사부님, 어디를 뛰어들어간단 말씀이십니까? 능지부의 공관에 뛰어들어가 한 가지의 기밀 문서를 훔쳐내려고 했지 않느냔 말이다. 그래도 너는 시치미를 떼려고 하느냐? 사부님, 사부님께서는 어떻게 그것을 아셨습니까? 사부 어르신께선 이 제자가 평시에 사부님을 잘 따르고 말을 잘 듣던 정분을 생각해서 제자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제자는 앞으로는 그런 일을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큰일을 어떻게 눈감아 줄 수 있겠느냐? 척방은 만진산이 오감의 목소리를 흉내내는 것이 완벽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었다. 단지 목소리를 낮추고 말을 더듬거리는데 말끝마다 사부님의 호칭을 썼으며 동시에 제자라는 말을 계속해 사용하여 옆에 있는 사람이 들으면 자연히 착각을 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오감이 방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고 그와 만진산이 주고받는 말을 들었다. 만진산은 오감의 시체를 껴안고 천천히 어깨를 구부리더니 왼쪽 손으로 침대 휘장을 젖혔다. 척방은 깜짝 놀라서 심장이 금방이라도 멈출 것 같았다. 시아버지는 틀림없이 나를 발견했구나. 이번에야말로 죽지 않을 도리가 없겠구나. 희미한 불빛 아래서 한 개의 머리통이 침대 밑으로 들어왔다. 그것은 두 눈을 크게 부릅뜨고 있었는데 마치 죽은 금붕어의 눈 같았다. 척방은 될 수 있는 대로 한쪽으로 비켰다. 그러나 오감의 시신은 계속해서 밀려들어와 그녀의 다리에 부딪혔고 그녀의 허리를 밀어대고 있었다. 만진사는 의자에 돌아가 앉더니
매서운 목소리로 꾸짖었다. 오감아, 너는 그래도 무릎을 꿇지 않겠느냐? 내가 너를 묶어 능지부에 넘겨야 하겠느냐? 용서해주고 말고는 전적으로 능지부의 소관이니 나는 너를 도울 수가 없다. 사부님은 이 제자를 정말 용서해 주시지 않으실 것입니까? 이런 제자를 가르치다니 망가의 체면이 땅에 떨어졌다. 내가 어떻게 너를 용서할 수 있겠느냐? 척방이 침대 휘장 밑으로 바라보니 만진사는 허리춤에서 한 자루의 비수를 꺼내어 자기의 가슴에 꽂았다. 그의 가슴 옷자락 속에는 틀림없이 나무나 쇠조각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았다. 비수가 가슴에 꽂히자 그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척방은 불길한 예감이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만진산의 큰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오감아, 너는 빨리 무릎을 꿇지 않겠느냐? 사부님, 이것은 당신이 나를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이 제자를 탓하지 마십시오. 만진사는 크게 외쳤다. 아! 발을 날려 창문을 박차며 외쳤다. 이놈이 감히 나에게 이런 짓을 하다니. 펑 하는 소리가 나더니 어떤 자가 방문을 열어 젖혔다. 만규가 먼저 뛰어들어왔고 노곤, 복원, 송균 등이 일제히 안으로 따라 들어왔다. 만진사는 가슴에 손을 얹고 있었는데 손가락 사이로는 붉은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는 몸을 기우뚱하더니 창문을 손가락질하면서 외쳤다. 오감, 이놈이 나에게 이렇게 하고 도망쳤다. 빨리 뒤쫓아라. 몇 마디를 하고는 그만 침대에 쓰러지고 말았다. 만규는 놀란 듯이 외쳤다. 아버지, 좀 어떠세요? 노곤, 송균, 풍탄, 침성, 복원 등 5사람은 창밖으로 뛰쳐나가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며 뒤쫓았다. 척방은 침대 밑에 있는 오감의 시신이 갈수록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내심 무섭고 놀라웠으나 꼼짝할 수 없는 처지였다. 시아버지는 침대에 쓰러져 있었고 남편은 침대 앞에 서 있었다. 만진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의심을 한 사람은 없느냐? 만규는 말했다. 없습니다. 실로 진짜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척장발을 죽일 때처럼 아무 흔적도 없었습니다. 척방은 이 말을 듣는 순간 한 자루의 예리한 비수가 자신의 가슴을 찌르는 듯한 감정을 느꼈다. 그녀는 원래 희미하게 의심을 하고 있었는데 설마 하고는 믿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시아버님은 줄곧 부드럽고 따뜻한 얼굴로 대해주셨고 남편은 친절하고 부드러웠는데 어찌하여 아버님을 살해할 수 있었겠는가? 그러나 이번에는 그녀는 두 눈으로 이런 교묘한 수법으로 오감을 살해하는 장면을 목격했으며 만규의 입에서 아버지 척장발을 죽였다는 말을 직접 들은 것이다. 그날 그녀는 서재 밖에서 척장발과 만진산이 다투는 소리를 들었을 때 만진산이 아버지에게 일검을 맞은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단 아버지가 창을 넘어 도망치는 것을 보았는데 틀림없이 그것도 만진산이 꾸민 연극이었던 것이다. 그때 아버지는 이미 살해당한 이후였던 것이다. 그가 아버지의 목소리를 흉내냈었어. 어쩐지 그때 아버지의 목소리는 쉰 듯했고 평시와는 사뭇 달랐었다. 만약 일이 공교롭게 꼬이지 않고 그녀가 침대 밑에서 직접 이런 참상을 보지 못했더라면 어찌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는가? 만규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그 환양년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 환양년을 가만히 둘 수는 없습니다. 만진사는 말했다. 천천히 그년을 잡아다가 죽여버리자. 이 일은 절대 남모르게 해야 한다. 사람들이 알면 이 만씨 집안의 명성이 더럽혀질 것이다. 네, 아버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아이쿠. 만진사는 말했다. 왜 그러느냐? 저의 손등의 상처가 또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만진사는 신음소리를 냈다. 그는 비록 계략에 뛰어난 모사꾼이었지만 이 일만은 속수무책이었다. 척방은 천천히 손을 내밀어 오감의 품을 뒤져 하나의 약병을 찾아내고는 착잡한 심정에 사로잡혔다. 너는 몇 마디를 듣고 이놈과 내가 불륜의 관계를 맺었다고 생각했다.
조금 더 들었다면 이 해독약이 그의 수중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너의 아버지가 그를 죽였지만 이 약이 어디에 있는지를 너희들은 필경 모를 것이다. 노곤 일행은 오감을 뒤쫓지 못하고 하나씩 돌아왔다. 하나씩 만진산의 침대에 와서 안부를 물었다. 만진산의 가슴은 피로 물들어 있었고 붕대는 온몸을 감싸고 있었다. 이번에 그가 받은 상처는 지난번처럼 그렇게 대단하지는 않았다. 오감의 무공은 사숙인 척장발보다 훨씬 못했기 때문이다. 이 일도는 그리 깊지는 않았으므로 큰 위험도 없었다. 여러 제자들은 모두 마음을 놓고 입을 모아 오감이 배은망덕했다고 욕을 했으며 내일 아침 일찍 그의 아버지를 찾아가 결판을 내야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리고 사부님께서 빨리 몸이 완쾌되기를 바란다며 모두 물러갔다. 망규는 침대 앞에 아버지와 함께 앉아 있었다. 척방은 오감의 시체 옆에 있자니 말할 수 없는 혐오감을 느끼는 한편 만씨 부자가 발견할까봐 두려워 도망칠 기회만을 찾고 있었다. 만진사는 말했다. 우리는 먼저 시체를 처리하자. 마각이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망규가 말했다. 아무래도 척장발을 해치운 것처럼 해야겠지요. 만진사는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다. 아무래도 그 방법을 써야겠다. 척방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이들은 나의 아버지를 어떻게 처리했을까? 망규는 말했다. 이곳에 쌓을까요? 이곳에 쌓는다면 아버님께서 불편하지 않을까요? 만진사는 말했다. 내 거처를 잠시 너 있는 곳으로 옮기자. 그런데 아직 번거로운 일이 하나 남아있구나. 그 건보를 우리 수중에 보낸 사람을 우리는 합심하여 대응하자. 장래 큰 부자가 되면 우리가 묵을 곳은 얼마든지 있지 않겠느냐? 척방은 쌓는다는 말을 듣자 순식간에 뇌리 속으로 무엇인가가 스치고 지나갔다. 어렴풋이 무엇인가를 깨달았다. 그들은 나의 아버지의 시체를 가둬두고 그 위에 담을 쌓아 흔적을 감추고 있구나. 어쩐지 나의 아버지가 가고 난 후 아무런 소식도 없어 의아했었다. 어쩐지 시아버지가... 아니다. 시아버지도 아니다. 만진산, 이 악독한 놈이 한밤중에 일어나 벽을 쌓는다 했더니 그는 이런 일을 해놓고 마음이 불안하여 몽유병에 걸렸고 꿈속에서조차 일어나 담을 쌓는구나. 이 악독한 놈. 이 악독한 놈이 정말 내심 불안하여 그랬을까? 정말 이상하구나. 이 담 싸는 일을 자기도 모르게 하고 또 하고. 조금 전 그는 꿈속에서 담을 쌓고 있을 때 계속해서 웃고 있지 않았던가? 망규의 음성이 들려왔다. 아버지, 도대체 이 건보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까? 금방 우리가 부자가 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큰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설마 무공의 비결이 아니고 보물이라는 말씀입니까? 만진사는 말했다. 물론 무공의 비결이 아니다. 건보에 쓰여 있는 것은 보물이 묻혀 있는 장소이다. 매념생 이 늙은 돼지가 망령이 들어 이 건보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려 했다. 헤헤, 얘야, 빨리빨리 그 건보를 가지고 오너라. 망규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품속에서 그 책을 꺼내 놓았다. 만진사는 책을 받아들고 한 장씩 넘겼다. 이때 당시 선집은 핏물에 젖어서 아직 마르지 않은 상태여서 중간은 아직 핏물에 젖어 있었다. 만진사는 낮은 소리로 말했다. 이 건보를 우리 부자가 지킬지 못 지킬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우리가 먼저 이 책의 비밀을 알면 다른 사람이 와서 빼앗아 간다고 해도 그리 염려할 것은 못 된다. 자, 연필을 가져와 내가 부르는 대로 적어라. 연성건법의 제1초는 두보의 충기라는 시에서 나왔다. 그는 손가락에 침을 묻히더니 두보의 충기라는 시 제목에다 침을 발랐다. 맞다. 사자이다. 좋다. 태경 임강죽 네 번째 글자는 강이다. 자, 너는 적었느냐? 두 번째 초식은 똑같은 두보의 시 중경소능에서 나왔다. 그는 다시 손가락에 침을 묻혀 그 제목에다 대고 문질렀다. 바로 50일이다. 그는 한 글자 한 글자 헤아려 나갔다. 하나, 둘, 셋, 넷.
15, 20. 능침방공곡 웅동수침이라. 51번째 글자는 바로 능자이다. 강릉이야. 알고 보니 과연 형주에 있구나. 만규는 말했다. 아버님, 말씀을 낮추세요. 만진사는 잔잔히 웃으면서 말했다. 맞다. 떠들어서는 안 되지. 너의 아버지가 평생 동안 심혈을 기울인 것이 결국 헛되지 않았구나. 이 비밀을 우리는 끝내 알아낸 거야. 갑자기 그는 책을 덮더니 무릎을 탁 치면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적들이 이 건보를 왜 내게 가져다 주었는지 나는 알았다. 만규는 말했다. 무슨 연유입니까?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는데요. 만진사는 말했다. 적들은 이 건보를 가진 다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 안의 비밀을 풀지 못한 것이다. 그러니 이 종이 조각을 어디다 쓰겠느냐? 우리 연성건법의 초식은 모두 당시로 구성되어 있어 다른 문파의 사람은 봐도 알 수가 없단다. 이 세상에서 나와 언달평만이 첫 번째 식귀는 어떻고 두 번째 식귀는 어떤가를 알 수 있을 뿐이다. 첫 번째 글자는 춘귀에서 찾아야 하고 두 번째 글자는 중경소능에서 찾아야 되는 거란다. 만규는 말했다. 이 연성건법의 명칭은 아버님께서 어째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만진사는 말했다. 가르쳐 주었는데 그것은 차례가 뒤바뀌어져 있지. 하하, 만규는 말했다. 아버님은 어째서 저에게도 진짜 건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만진사는 낭패한 얼굴을 지으며 말했다. 나에게는 8제자가 있고 밤낮으로 함께 있었는데 만약 너에게만 가르쳐 주었다면 그들은 틀림없이 알 것이고 그러면 일이 묘하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만규는 하는 소리를 내며 말했다. 저들의 생각은 틀림없이 그럴 것입니다. 그들은 물론 종이를 적시면 글자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의로 우리들에게 이것을 전해주어 고의로 몇 글자를 나타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비밀을 알아내 보물 상자를 찾아내면 빼앗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만진사는 말했다. 맞다. 우리는 조심해서 일을 처리해야 한다. 우리들은 헛고생을 하고 목숨까지 잃을 우려가 있지. 그는 또 손가락에 침을 묻혀 세 번째 글자를 찾아냈다. 건법의 세 번째 초식은 처묵이 지은 성과사라는 시에서 나왔지. 33이라. 33번째 글자는 하방성곽근 종경잡생가의 성자이다. 강릉성이다. 맞다. 맞아. 더 이상 의심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어째서 이곳이 몹시도 가려우냐? 그는 오른쪽 손으로 왼쪽 손등을 몇 번 긁었다. 오른쪽 손도 간지러운 것 같아 왼쪽 손을 내밀어 긁은 다음 다시 그 건보를 바라보았다. 네 번째 초식은 28이라. 하나, 둘, 셋, 넷. 28번째 글자는 남자이다. 강릉성남이다. 하하하, 아이쿠, 왜 이리 가려우냐? 그는 고개를 숙여 오른쪽 손을 내려다보았다. 손등에는 3개의 검정색 반점이 나타나 있었다. 그는 의아해하며 말했다. 나는 오늘 글씨도 안 썼는데 나의 손등에 왜 이런 먹물이 묻어 있을까? 두 손의 손등은 갈수록 간지러워졌다.